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강행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즉각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고 중국도 WTO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6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문을 연 이른바 총성 없는 관세 전쟁, 그리고 국내 현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타겟,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됐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으로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당분간은 이 국제통상 질서가 상당히 혼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당선인 시절에 예고를 했던 건데 좀 미뤄지지 않겠나 이런 또 추측도 나왔습니다만 어김없이 예외 없이 행정명령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 가장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많은 국가들입니다. 행정명령에 관세 서명을 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10% 관세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 원래 이 백악관 브리핑은 1일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1일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31일 이야기하고 1일부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일 시행이고 맞대응할 경우에는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 보복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부과를 해놓고 상대 국가가 맞대응을 해오면 관세를 더 올려버리겠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SNS는 관세 부과, 불법 이민자, 또 펜타닐 이 마약입니다. 중대 위협 때문이다라고 명분을 분명히 했고요. 해당 국가는 펜타닐 등 마약 유입 경로 확인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 이 해당 국가들 중국, 캐나다, 멕시코죠. 미국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 이제 가격이 미국 국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캐나다와 멕시코 입장에서는 보복 관세를 예고를 하고 나섰고, 예. 그리고 중국하고 캐나다는 WTO에 제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는 관세 준비되어 있다. 멕시코와 대응을 이제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트리더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미국산 제품의 25% 관세 부과하려고 맞대응이죠. 그만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WTO에다가 제소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국내 이 국민들에게 또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캐나다 제품을 구매하고 휴가도 국내로 가라, 미국으로 가지 마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멕시코 대통령도 맞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캐나다, 멕시코 바로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제한하는 등 비관세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도 검토하고 있고 비관세 분야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국 상무부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강한 불만이다. 상응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미중 간 경제 무역 관계가 파괴됐다며 WTO에 제소하겠다. 이건 이전부터 중국이 계속 해오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또 보복 관세 가능성으로 트럼프 정부의 새 관세법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펜타닐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원료를 통해서 멕시코로 들어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원천적인 문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펜타닐 미국 문제다. 미국이 왜 그런 마약들을 사들이고 하느냐. 향후 미중 간 마약 협력에 오히려 손실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오히려 엄중 경고를 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타깃이 점점 늘어날 추세인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고요. 미국 내에서조차 이게 자해적 조치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 내의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세금이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EU,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부문별 관세도 부과 방침입니다. 그 국가 관세뿐만 아니라 각 이제 분야별로 철강, 석유, 반도체
이제 분야별 관세도 부과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관세 부과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0.3%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요. 미국 산업계와 노조에서도 관세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도 우려되고 미국 소비자들도 더 높은 가격을 치러야 되는데 미국의 철강 노조는 매년 1조 3천억 달러 제품인데 양국 일자리를 지원해 왔던 것이다. 이것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0만 개의 미국 일자리, 230만 개의 캐나다 일자리 지원해 오던 부분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화학업계는 성명을 내걸고 관세 조치가 오래 가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스투피드한 무역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굽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이런 무역 관계를 조정할 때 필요한 수단이어야 되는데 관세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목적이다. 나 관세를 올리고 말 거야 하는 이런 목적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미국 내 산업 경쟁력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관세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이유는 역사적 이유도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적자가 발생할 때 관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도 있고 이 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통해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해결책으로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관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타리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심취되어 있습니다. 지난 1987년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라고 하는 레이건 대통령 임기 시절인데 그 당시에 세금, 관세로 미국 경제 성장시키자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거론을 하면서 트럼프 일기 때 중국과 불공정 무역을 해결할 때도 관세 카드를 꺼내던 바가 있습니다. 중국 수입품이 약 3,600억 달러,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일단 이번에는 10%인데 25% 이야기를 이미 한 적이 있고 앞으로 60%, 70% 이야기도 합니다. 이기침 12일 만에 관세 전쟁을 선포를 했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다. 일단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통상 정책이 아닌 정치 외교, 앞서 말씀드렸죠. 지렛대로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 대해서도 불법 추방 이민자 빨리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콜롬비아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비행기에 태워서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거 수용 안 하면 이민자 비행기로 돌려보낼 때 수용 안 하면 관세 팍 올려버릴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콜롬비아 정부가 당장 그러면 보내라. 불법 이민자들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정치적인 용도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는 동맹국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타격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 언제 관세가 부과될지 상당히 걱정이 여러모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걱정은 우리라고 예외일까? 순번은 좀 미뤄질 수 있지만 곧 다가올 것이다. 또 하나는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물린다는 이야기는 그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타격받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동맹국 예외 없다. 국내 기업들, 이른바 멕시코, 캐나다 리스크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진출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은 관세 전선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멕시코 내의 기아차 공장에서 25만 대를 생산합니다. 50%를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미국에 수출할 거 미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지 왜 그럼 멕시코 생산을 해? 그만큼 인건비가 줄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면 우리가 지금 멕시코에도 삼성전자, LG,
기아 자동차가 진출해 있거든요. 이것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캐나다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이 있고 배터리 모듈을 양산을 해서 미국으로 이제 또 수출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GM과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된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기아 자동차에서는 이런 대응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어쩔 수 없구나. 그다음에 미국 내에 조지아 공장의 생산을 늘려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멕시코나 캐나다를 거쳐가 특히 멕시코는 미국과 인건비 격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싸게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거든요. 무려 인건비가 30%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현지 내에서 이 생산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관세 강화 정책 결국은 트럼프 후보 시절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서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정부는 뭐 TF 등을 중심으로 계속 대응 방안에 모색을 해왔습니다. 정부로서 일단 우리 산업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 계속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관세를 감내하는 것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잘 협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여지는 아직까지 우리는 남아있거든요.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가 약 557억 달러.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걸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품목별로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이 외에도 알루미늄, 철강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품목별로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 대행은 미 행정명령 대응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향을 우선 점검하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책을 하나하나씩 챙겨 나가야 되는데 반도체 특별법 또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게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산업부는 미국의 행정명령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전담팀도 24시간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리아라는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이게 다행일 수도 있는데 뭐 영원히 피해지지는 않는 것이니까요. 워싱턴 DC에 신속 대응팀도 파견을 하고 현지 대응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산 원유 등 이게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원유 가스를 좀 많이 생산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좀 대규모로 사들여오면은 이 관세를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방안에서 다각도로 이 원유와 가스를 미국산을 수입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고요. 한국 제조업의 강점, 우리가 또 이런 것을 감당해왔던 우리의 또 실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미국에다가 이렇게만큼이나 많이 투자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냐. 이런 점도 트럼프 행정부에는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제 바꿔서요. GDP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36,000달러를 넘어서면서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 몸집이 커진 영향도 있고 수출도 상당히 호조를 보인 게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참 수출이 잘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1인당 GDP가 크게 전체적인 또 GDP가 올라간 이유일 수 있는데요. 지난해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36,026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통계치가 또 나와봐야 되는데 전년 대비 454달러가 올라가서 1.28%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놀라운 것이 2022년부터 2023년 또 2024년을 거치면서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지금 향후에도 지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국내 정세 불확실한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꿋꿋이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수치는 자, 대만,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은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높다라고는 IMF 추정치인데 지금 1인당 GDP가 일본, 대만보다 높다. 방역국에서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성장시킨 우리의 역량인 것이거든요. 지난 2016년에 1인당 GDP가 첫 3만 달러를 돌파했고 계속 지금 증가 추세입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1인당 GDP가 3만 7천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인당 GDP가 일본과 대만을 앞질렀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년 연속 이렇게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수출이겠죠. 수출이고 끊임없이 기술 성장을 이루어왔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정부의 또 경제 안배 또 분배 이런 정책도 꾸준히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이라는 의미를 먼저 설명드리면 Gross Domestic Product 바로 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외국으로부터 투자도 우리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이런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계입니다. 1인당 GDP 상승은 국가 경제 활동이 그만큼 활발했다. 국민들이 모두 생산 현장에서 또는 간접 지원을 하는 그런 위치에서 역할을 해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난해 1인당 GDP가 일본과 대만을 추월했다. 물가 상승 또 교육 조건이 개선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원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반도체 가격 상승 또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된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값싼 재료로 또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인데 원달러 환율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1인당 GDP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지난해 민간 소비가 전년 대비 1.1% 증가세에 그쳤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가느냐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또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G7 국가인 일본의 GDP를 넘어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엔저라든가 일본의 고령화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장벽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본을 능가했다. 1인당 GDP에서 그래서 뭐 G5, G6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걸어갔던 그 하락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초고령화 또 생산성 저하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1인당 GDP가 36,132달러로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일본은 지난 2023년에 32,859달러, 우리보다도 낮죠. 그래서 한국, 대만에도 추월당했다. 그러니까 대만도 뭡니까? TSMC라고 하는 비메모리 분야의 반도체의 성장 엄청났지 않습니까? 일본의 GDP 약화는 엔화 가치가 하락한 것, 그다음에 경쟁력이 약하였죠. 낮은 또 노동 생산성 이런 부분을 들 수 있는 초고령 사회로 가장 먼저 빠른 속도로 접어든 것도 원인이 됐을 테고요. 일본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56.8달러로 OECD 국가에서 29위입니다. 그만큼 인건비는 높고 그만큼 생산된다는 부가가치는 낮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고령층의 노동 공급도 제한적이라는 거, 가계소득이 더 올라가는 데 있어서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부족해질 수도 있는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원화 가치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부분, 또 하나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부분.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이 저출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제 바꿔서요. 딥페이크 또 가짜뉴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이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를 판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동안 인력이 하던 일인데 이거 좀 상당히 힘들었던 분야, 좀 AI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워낙 강범해집니다. 사람으로 일일이 이렇게 가려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또 가짜뉴스 탐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4월부터 약 3년간 연구비 91억 지원 이제 될 텐데 현재 수사 인력만으로는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 콘텐츠를 뭐 직접 수사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강범위해진 이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기반으로 하는 허위 콘텐츠, 악용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연령대, 저연령대의 학생들까지도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도 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사관들은 콘텐츠 판별에 장시간 투입을 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이고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이런 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프로세서도 상당히 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허위 조작되는 콘텐츠 여부는 이걸 판별 시스템을 이제 개발기로 한 것은 너무나도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린 학생들까지도 이걸 제작을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너무나 손쉽게 누군가의 사진을 입력만 하기만 하면 음란물과 합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찰이 이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에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연령화되고 또 2차 가해가 또 예상되고 그러다가 이 피해는 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AI 기술이 보편화되고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SNS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공유한 학생 900여 명이 피해를 입는데 사실 이게 SNS에 한번 공유가 되기 시작하면 일파만파입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1,094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건 뭐 접수된 건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인데 피의자는 573명이 검거됐습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6.98건이니까 한 7건이니까 이 신고 건수도 워낙 이제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80%가 10대. 범죄인식도 상당히 중요한데 가해자도 사실은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10대인 경우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10대가 되는 경우 피해자 573명 중에 촉법 소년이 100여 명에 달할 정도고요. 지난달에 피해자 234명은 성착취 조직도 검거가 되고 텔레그램도 상당히 이 텔레그램이 하나의 원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도 감안한다면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는 일도 중요하고 보다 더 다각적으로 강범위하게 섬세하게 수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SNS가 발달하면서 가짜 뉴스 피해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 지인에게 받은 글, 또 유명 기관에서 일하는 지인을 이제 도용해서 뭐 이렇게 내용이 전달이 되기도 하는데 경찰이 이런 걸 도입해서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가짜 뉴스도 판별을 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뭐냐면 가짜인 듯 가짜가 아닌 듯한 가짜 뉴스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가짜를 포함하고 실제적인 피해는 그것이 더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말 그대로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또 AI 활용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수법이 진화됩니다. 경찰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가짜 뉴스와 에코 체인부를 분석한다. 에코 체인부는 뭐냐? 에코라는 것이 우리가 일종의 이 반사가 되는 그런 이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체인부 방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정보나 뉴스가 증폭되는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에코 체인부 현상입니다. 가짜 뉴스를 에코 체인부 형태로 이제 분석을 해서 원천적으로 게시물을 처음 이것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그 원인이 되는 그 지점을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퍼나르기식으로 확산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차단될 수 있도록 조기 대응을 한다는 것이고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SNS 때는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호흡기 감염병 유행인데 이것을 가짜 뉴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해명을 또 전달해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허위 사실 유포 관련해서 형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하는 방안까지 강구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